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왜 늘 제자리 걸음인지, 왜 죽어라 이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지금 부자들이 짜놓은 이상한 게임의 규칙대로만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착한 월급쟁이들한테나 통한다고 믿게 만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저축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레버리지와 규칙 만들기라는 단 두 가지 게임만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 은밀한 게임 전략을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이건 당신의 월급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니까요. 자, 부자들이 하는 첫 번째 게임입니다. 부채를 활용하는 게임. 우리는 빚을 나쁜 거라고 배우죠. 대출은 악, 카드 빚은 재앙. 그래서 우리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원하는 노동자 마인드예요. 그런데요,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 빚은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남의 돈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저축한 돈, 보험사에 납입한 돈, 이 모든 돈이 모여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 돈을 대출받아서 자산에 투자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야 하죠. 이 이자는 우리 지갑에서 나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빚을 내면요, 그들이 투자한 자산이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빚의 노예가 되지만 부자는 빚을 사용해서 또 다른 돈의 주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부동산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는 동안 부자는 5억짜리 아파트 5채를 은행 대출과 전세금이라는 남의 돈으로 확보합니다. 1년 뒤에 집값이 10%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당신은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부자는 5채니까 2억 5천만 원을 법니다. 수익률 차이가 아니라 게임의 단위가 아예 다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이라는 룰을 지키려 해도 이 레버리지라는 폭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은 더 심각합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규칙을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부자들은 금융시장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힘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사회 인프라에 쓰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로비를 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것이 바로 금융규제 완화로 나타나거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고 칩시다. 일반 대중은 뉴스를 보고 알게 되지만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리트들은 발표 몇 년 전부터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규칙을 아는 것과 규칙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가장 크게 증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합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사실상 그들의 투자를 보조하는 길을 닦는 데 쓰이는 셈이죠. 이런 구조를 알면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개미처럼 일해서 겨우 모은 돈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부자들의 자본 이득은 각종 세금 회피 수단과 법적 허점을 이용해 보호받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규칙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게임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이건 부자들이 당신과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부자들은 현금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정부가 돈을 찍어낼수록 당신이 힘들게 모은 현금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10년 뒤에도 10,000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을 받으면 일단 은행에 넣어두고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 이건 스스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즉시 실물 자산으로 바꿉니다. 부동산, 주식, 가치가 인정되는 예술품, 때로는 암호화폐까지도요. 이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함께 상승하거나 오히려 더 빨리 상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증가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말은 즉 가만히 앉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즉시 그것을 노동의 증표가 아닌 자산으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로만 취급합니다. 당신이 근면 성실하게 저축해서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다면 인플레이션은 그 1,000만 원의 실질 가치를 매년 3%에서 5%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이미 슈퍼카를 타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슈퍼카의 기름값은 당신이 낸 세금으로 보조받고 있죠. 정말 열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자들의 게임에서 영원히 패배자로 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반격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규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인드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쟁이 마인드, 즉 노동자 마인드부터 버려야 합니다. 노동자 마인드는 현금을 모으고 빚을 무서워하며 남의 돈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자본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본가 마인드는요, 돈을 버는 행위 자체보다 그 돈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집중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빚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이자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수익을 낳는 자산에 투자하는 빚은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강제 전환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때 자산이란 주식이든 ETF든 당신의 노동력 없이도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셋째, 당신 주변의 정책 변화에 무감각해지지 마세요. 뉴스를 소비할 때 이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어떤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 자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부자들이 하는 게임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일 뿐입니다. 이제는 속지 마세요.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근면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부자들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